분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ETF예요. 투자를 하려면 네. 저는 사실 ETF를 그냥 직접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죠. 네. 그럼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거든요. 네. 권유했던 종목만 한 그 정도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사셔도 네. 충분히 ETF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또 빅2가 엔비디아와 구글 간 AI 대전에서 모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런 경쟁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로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고부가가 되는 거예요. HBM이라는 게 기존의 D램보다도.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미세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잘 못하면 TSMC가 그 중간에 인터포저에서 못하는 기능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번 좀 챙겨보자. 그래서 사실 지금 반도체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패키지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메모리가 했던 어떤 그러한 이 수율 중심이, 그러니까 전공정 중심이 아니라 후공정의 패키지 중심이니까. 근데 그 패키지라는 것이 사실 비메모리에서 많이 쓰던 그런 기술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해본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으면 걔네가 하던 그런 비메모리 그런 쪽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추론이 좀 다양해지면 확실히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A15,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그 ASIC을 줬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건 조금 쉬워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반도체라는 거는 어떤 성능보다는 조금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좀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그런 이 ASIC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이 메모리 쪽에서 인공지능도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덜 쓰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스파스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구동될 때 다 구동시키는 게 아니죠. 계산에 어떤 필요한 부분만 구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숫자가 0, 0.1234567 그게 아니라 0.12만 해도 충분히 계산 가능하다. 뭐 그러면 메모리가 좀 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CXL 같은 것도 아까 각자 메모리가 아니라 공통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메모리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장기적으로 위협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이 미세화나 뭐 이런 어떤 그 패키지 쪽에서 역량을 따라잡아서 비메모리 쪽으로 넘겨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아직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좋은 회사가 얼마나 놀았으면 하이닉스한테 뭐 뒤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반성하고 HBM에서 잘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할까? HBM4에서 얼마나 캐치업했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과거에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드웨어 잘하니까 뭐 EUV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좀 미세하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메모리 쪽에서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그러니까 반도체의 접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뭐 그거 가지고 제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메모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다 비메모리 다 맞춤형인데 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따라잡을 수 있겠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도 뭐 많은 기회가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한 20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서두르면 안 되고 천천히 이제 캐치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 비메모리 설계 업체들은 다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TSMC가 하이닉스를 하수인처럼 데리고 거의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를 거의 위협하고 갑질을 하죠. 엔비디아한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의 HBM,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에서 그 생산도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TSMC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특히 한 집에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면 공정도 좀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주길 바라고 더 기회를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내년 이거보다는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포텐셜을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회사죠. 근데 사실 저는 한번 좀 지켜보고 확인할 내용이 좀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을 약간 지금은 비중을 축소했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에서 얼마나 분량이 덜 나오는가 그걸 한번 좀 보고 들어갈 마음도 있고요. 수요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HBM에서 실제로 얼마나
잡았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교체 수요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보조금 2021년에 받아가지고 그거 다 IT 기기 샀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교체 사이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어떤 그 D램이나 뭐 낸드 뭐 이런 쪽도 그 다음에 다른 IT 기기들 교체 수요 많은데 실적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 투자자는 이런 호황기에 PER은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오버슈팅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저는 약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얘네들이 다음번 세컨 점프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워낙 뭐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들 좋게 보신다고 앞에 있는 1부, 2부, 3부 영상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SK 둘만 놓고 봤을 때 상승력이 더 크다고 보시는 쪽은 어디 쪽인가요? 이게 올해 4분기부터였나요? 그때부터 뭐 여의도에서는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은 삼성전자를 이제 좀 사고 하이닉스는 조금씩 팔고 삼성전자가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러 무기가 있잖아요. 단순히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업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그 옆에 그 계열사들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런 쪽이랑 같이 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나중에 인공지능 추론 관련된 어떤 로보틱스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포텐셜이 훨씬 크죠. 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로봇, 원전 지원 등이 구체화되면서 관련주가 올해 많이 들썩였는데요. 내년에 미국 정책 수혜 중에서 가장 파괴력 있게 보는 섹터는 혹시 어디가 될까요? 지난 11월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제너시스 미션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인공지능 다 학습시켰으면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로봇들도 엔비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아마 테슬라도 그 부품은 자기네가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거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서버 모터, 그다음에 감속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일본 업체들 걸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런 데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전기 부족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일 메이저의 로비를 받아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당장 전기는 필요한데 뭐 저기는 없고 지금은 그냥 ESS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뭐 시스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결국은 이제 소형 원자로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소형 원자로는 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석유를 쪼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청록수소가 나올 거니까 사실 지금 이 수소 쪽에서 대표주는 플러그 파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녹색 수소에 대한 보조금을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가 지금 행사 기로에 있어요. 이 플러그 파워는 2020년경에 녹색 수소 관련된 너무 많은 MA를 했어요. 근데 해필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거의 그게 이제 독약이 된 거죠. 근데 이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는 녹색 수소 말고도 뭐 수소의 저장, 액화, 그리고 이제 운송, 그다음에 그 발전소, 연료전지 관련된 그 발전소 설계 또 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운송용 연료전지도 만들고 밸류체인에 전반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청록수소에 대해서 조금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병 주고 약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은 줬는데 앞으로 약을 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성장도 가능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텐베거 포트폴리오 출간 시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지금 2026년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4대 3대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40%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인공지능 관련주가 무엇일까?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CXL, 아스트랄랩스 같은데 모듈형 데이터 센터, 볼티프, 데이터 저장하는 퓨어 스토리지 이런 업체에다가 한 40% 정도 삼아놓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나 그 인프라, 그다음에 계산 능력 확충에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는 한 30%. 그러면 소형 원자로라든가 위성 같은 어떤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프라, 그다음에 그 로보틱스,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한 30%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는 30% 현금으로 이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사실 워낙 지금 유동성 때문에 불규칙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인공지능이 주는 어떤 그런 그림자 역기능도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뭐 인공지능 학습이 됐을 때는 고용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추론으로 넘어가면 이 기계가 사람의 잡을 조금 뺏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부분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럼 사실 그 다음에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 과도기를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흔들렸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이 파우더를 현금 30% 정도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이제 주식과 현금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 지금 뭐 인공지능이랑 여러 가지 포함해서 70인 거, 현금 30인 건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채권도 있을 거고요. 다 좀 나눈다면 비중은 어디로 좀 쏠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미국 주식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원화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절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달러 같은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부가 훼손되지 말아야 애국하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국 주식하면 일단 달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글쎄요, 금 같은 거나 부동산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것들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무너진다면. 예,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에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 높은 유동성,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뭡니까? 인플레 죽이는 거잖아요. 예,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면 금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종목 언급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ETF를 살 수도 있잖아요. ETF 혹시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묶여 있는 ETF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ETF를 안 사고요. 안 좋아하시는 저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분산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ETF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하려면 저는 사실 ETF를 그냥 직접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주식을 하나씩 모아가는 거죠. 그럼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40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권유했던 종목만 한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마음에 드는 것만 사셔도 충분히 ETF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명의로 된 ETF 하나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책 쓴 거예요. 이 책에 아마 그것만 다 모아놔도 충분히 아마 ETF 될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가지신 그런 종목들은 이게 아까 이유가 사라지기 전에는 안 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언제 파실 건가요? 그 이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글로 칠게요. 사람들이 다 아시니까. 구글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뭐가 나올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추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인공지능 관련된 숨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공지능 추론을 통해서 사람을 더 놀라게 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볼 게 있는 한,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거기를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쓴 그러한 투자 이유가 너무 방송이나 이런 데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근데 아직도 기계 시장에 다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만난 손님은 김학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